예,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 심상치 않아 보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공천 혁신안이 당 중앙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만약 통과되더라도 자신의 거취에 대한 재심을 묻겠다. 이런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네, 더 이상 자신과 당을 흔들지 말라는 강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읽히는데요. 앞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강훈식 동국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 굉장히 바빴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일이 많았었는데 일단 문재인 대표, 당 대표가 재신임 투표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퇴까지 불사하겠다 이런 정말 배수진을 친 건데 어제 발표 내용 어떻게 들으셨어요? 자, 저희들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어제 문재인 대표의 재신임 투표 발언 얘기를 하나 중단이 됐는데 네. 16일 날 당 중앙위원회 이제 혁신안이 이제 올라갔습니다. 어렵게 당무위를 어렵게 통과됐는데 네. 자, 이렇게 승부수를 던진 배경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글쎄 그것을 어떤 승부수라고 할 수 있을지 저는 어떤 국면 전환용인 정치적인 카드라고 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판단은 일반 국민들이 하리라고 봅니다. 정치 선전이나 프로파간다에 보면 카드 술수 기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문재인 대표는 지금 대표직을 유지하고 그리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향한 지금 일정에서 이것을 지금 비노의 어떤 이탈을 차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어 재신임 카드에서 첫 번째는 중앙위를 통과할 때 한 번 하고 두 번째는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중앙위는 당연히 저는 통과되리라고 보고 그리고 지난번에 그 기초공천보훈청 공약 철시할 때도 똑같은 여론조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도 전당원 투표 50 그리고 여론조사 50 해서 했는데 당원 투표에서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런 재신임 카드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비슷하게 간다고 보면 예를 들어서 대표에 대한 동정심이 상당히 일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 전략적인 판단까지 했을 때 이것은 어떤 감동이 있는 배수진이라기보다도 국면 전환을 위한 어떤 정치적인 카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강 교수님. 네, 이제 배경은 아무래도 어제 문재인 대표한테는 하루가 굉장히 길지 않았나. 아침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하면서 이걸 당무위에 상정할지 말지가 굉장히 시끄러웠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로 상정된 다음에도 이제 사실은 할 말 못할 말이 되게 많이 오갔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보면 두 가지가 되게 아팠을 거라고 보는데요. 한 가지가 현재 소위 범친노라고 부르고 있던 정세균 대표가 사실상 연석회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이선으로 사실상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기자회견과 같은 성격의 보도자료가 나오면서부터 사실 굉장히 좀 아팠을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어쨌든 그 시간에 당무위가 열린 시간에 안철수와 천정배 의원이 같이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배경에서 보면 긴급 기자회견이 열릴 수밖에 없는. 근데 이 긴급 기자회견이 이제 전혀 생각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는 당을 어떻게 한번 말씀대로 국면 전환일 수도 있고 또 정면 돌파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신임 문제를 한번 물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난 4월 재보선 이후에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당 내외에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한번 물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을 가능성이 많은데 결정적인 건 제가 볼 때 당무위 전후로 일어났던 실제로도 지금 최고위원 구성을 전체를 보면 정세균 대표계라고 불리고 있는 그 전병헌 의원이라든지 오용식 의원 정도만 버티고 있고 나머지 이종걸 의원도 반대하고 있고요. 유승희 의원 반대하셨죠. 그리고 정청래 의원은 지금 나오지 못하고 있죠. 주승용 의원 반대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둘 저희 정세균계라고 하는 둘마저도 어제 이제 사실상의 혁신안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보자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제 결정적인 본인이 결단한 배경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문 대표에게 반하는 여러 의원들 이름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제 문 대표가 한 발언을 또 보면 약간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뉘앙스도 강하게 풍겼거든요. 이게 좀 누구를 지칭하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방금 말씀하셨던 김한길, 박지원, 박주선 의원, 기타 등등 지금 다양한 반노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말하는 당을 흔드는 세력들로 보면 되나요? 대표로서 싸움을 먼저 건다는 것은 저는 자충수라고 봅니다. 지금은 잘 달래서 끌고 가야 될 입장의 대표가 예를 들어서 앞으로 손을 보겠다는 식으로 그런 선언적인 의미로 말을 던진 것은 훨씬 더 이 싸움이 격렬해질 것이고 훨씬 더 등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가까워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어떻게 보면 지난 대표 선거 때
독이든 성배를 문 대표가 지금 갖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나 이 대표직을 언젠가는 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16일 날 중앙회에서 부결돼도 내려놔야 될 것이고 그럼 정계 은퇴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럴 만큼 승부수가 있지만 그것은 통과되리라고 스스로 친노 진영에서는 계산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마찬가지로 저는 통과되리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 비노계가 일정 부분 더 빨리 이탈할 가능성이 있고 신당이 세력이 호남 지역을 석권할 가능성이 있으면 결국은 나중에 총선에서 과연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디에서 승부를 걸 것인가. 혁신안에서도 40% 정도나 20% 정도 현역 의원을 탈락을 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혁신인데 그렇게 됐을 때 이 탈락된 현역 의원들이 수도권에서 신당 이름으로 나오면 새누리당이 어부지를 얻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으면 총선에서 참패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은 대표가 져야 되고 그때 가서 예를 들어서 총선에 참패해서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면 대선 후보까지 날아간다. 그래서 저는 어제 배수희진이 이런 또 신임 투표하는 것이 아니고 차라리 대표직을 멋있게 던짐으로써 당내도 화합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 총선도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는 가장 궁극적인 목표가 대선이라고 할 때 물론 대표로 해서 공천권을 행사하고 자기 소속 의원을 많이 해야만이 대선 경선에서 정부에서 유리하리라고는 보지만 여러 가지 지금 어려운 단계가 엄청나게 많이 놓여 있는 것이 문재인 대표다. 그렇게 봤을 때 어제 그것은 저는 조금 부족한 그런 정치적 카드가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국면 전환용 카드라고 장 교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어제 상황을 강 교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전부터 뭐 사퇴 이야기는 꾸준히 좀 나왔었는데 정말 그러니까 급조된 기자회견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정치인들은 어떤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하물며 당대표 같은 경우는 앞날에 바로 한 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두세 수를 보고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비노 세력에서 이야기가 나올 거고 또 소위 말해서 당 결집을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 수를 두는 게 맞을 건가를 생각했을 텐데 이게 잘못하면 자충수가 될 수 있잖아요. 정말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결정하게 된 정말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정면 돌파죠. 그러니까 정면 돌파에 자신감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 건데요. 한 가지가 소위 신당이나 뭐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당 외부에 새로 만들어지는 정당에 대해서 비전이 없을 것이다라고 확신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당이 생겨도 파괴력은 없다라고 전제하면 그럼 이 당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죠. 자, 이제 그렇게 보면 본인이 이 문제를 돌파하냐 못하냐의 문제가 결국은 당원과 대중 국민으로부터 얼마나 성과를 받느냐는 문제인데 사실 이 문제 약간 구분해서 봐야 된다. 무슨 말씀이냐면 국회의원들은 모두는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 가지고는 다음번 총선을 준비하기 어렵다라는 절박감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권리당원이나 국민들은 좀 다른 문제로는 보는 거죠. 즉 바꿔 말하면 문재인 대표가 본인의 거취와 혁신을 공일시시켰어요. 그러니까 혁신이 되지 바꿔 말하면 이게 혁신안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혁신되지 않으면 나는 물러나거나 혁신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 거취를 물어보겠다고 이야기한 건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혁신이라는 건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바꿔 말하면 최악의 경우가 어떤 거겠습니까? 본인이 물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그래도 혁신하다가 물러난 사람인 거죠. 이제 그런 계산이 충분히 하나가 배제가 충분히 포함되어 있었을 거고요. 또 두 번째로는 당 외부에 만들어지는 세력과 흔드는 세력이라고 하는 분들이 이른바 별 큰 파괴력을 가지지 못할 거라는 내부 계산이 섰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런 두 가지가 있다면 더 이상 당을 흔들어서는 이 문제가 나아가지 못할 거라는 판단이 있었을 거고요. 이 지점에서 소위 비노와 친노, 즉 문재인 대표와 문재인 대표계가 생각이 약간 다른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선 혁신을 해야지만 지지율이 오른다고 보는 거고. 근데 이제 비노의 입장에선 현재의 지지율로는 특히 지금까지 나온 혁신안으로는 지지율이 오르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총선을 앞두고 모든 정당이 다 이제 친박 비박 친노 비노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결국은 총선에서 이기는 정당을 하기 위한 노력인데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봐야 됩니다. 저는 혁신이라는 공통분모를 딱 띄워놓고 양쪽 다 지금 혁신에 대해서 여기는 옳다, 최선의 혁신 방안이다, 아니면 여기는 이것으로는 택도 없다, 이렇게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부족하다는 것은 당내 권력 투쟁 그리고 기득권 지키기 그런 차원에서 친노 대 비노 반노와의 치열한 새 대결의 양상으로 가는 거고 결국은 혁신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당이 혁신됨으로써 세대 교체도 되고 새로운 정당의 비전과 철학
세력을 국민들한테 선보이면서 국민들한테 예. 정당의 역할을 확실하게 뿌리내리게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는 건데 예. 명분은 그렇지만 그 밑으로는 결국은 기득권 싸움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공천하고 관계돼 공천과 있잖아요. 관련되기 예, 때문에 있잖아요. 뭐 국민 공천단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과연 누가 국민들한테 더 어필할 수 있을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2003년에 탄생한 열린우리당 세력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 그때 당시 열린우리당이 100년간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린우리당이 3년 뒤에 또 해체를 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예. 국민들이 과연 열린우리당 창당 주체 세력들이 과연 우리들한테 그동안 어떻게 했는가 그 평가가 저는 가장 핵심적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비노 세력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척결을 해야만이 그것이 인적 쇄신 친노 패권 청산 아닙니까? 그걸 해야만이 민주당이 야당다운 야당으로서 다시 설 수 있는 예. 그런 혁신의 길을 갈 수가 있다. 예.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친노 세력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반대 논리로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한 세력이 너무 오랫동안 지배를 하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혁신이라는 것을 놓고 서로 지금 예.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예. 네. 지금 문 대표의 기자회견을 가지고 저희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을 내놓고 있고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허를 찔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안철수 의원과 박지원 의원의 평가가 엇갈렸거든요. 이거 네. 어떻게 보셨나요? 그렇죠. 뭐 허를 찌른 거죠. 사실은 그렇게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한 것부터가 그렇지만 더군다나 본인의 신임 자체를 던질지는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대비하고 있었던 시나리오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그 문재인 대표 체제의 중심으로는 현재 국면들을 어떻게 돌파할 건지는 토론을 아마 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당 주변에 소위 이제 구심과 원심이 있는데 문재인 대표 입장에선 당의 구심을 끌어들여야 되는 입장인데 원심이 자꾸 작용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 원심을 막아내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은 계속 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론으로 제가 볼 때 어제 나온 정면 돌파의 방식을 취한 거고 예. 비노 입장에서 허를 찔렸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지금부터는 사실 근데 사실 이 문제의 좀 안타까운 본질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문재인 대표가 신임된다고 쳐보자 이겁니다. 근데 그러면 당의 분란이 없어질까요? 내지는 반대로 문재인 대표가 물러나면 또 당의 분란이 없어지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문제는 저는 사실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우리가 봐야 될 필요가 있다. 무슨 말이냐? 총선까지 계속 이 문제는 가져갈 것입니다. 예, 예, 가져갈 예. 건데 허를 찔렸던 그렇지 않던 간에 이 문제는 계속 치고받는 양상을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예. 반면에 이제 여당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 50% 넘어가면서 소위 이제 이 소위 여당 안에 친박 비박의 뭐 논쟁들이 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즉 총선에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긴 겁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근데 예. 반대로 야당에서 이 비전을 만들어내기 전까지는 계속 이 문제가 허를 찔리는 서로 간의 공박들이 계속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정치적 카드를 던짐으로써 예를 들어서 관망파라든가 중도파가 잠시 주춤하게 하는 효과는 상당히 가져왔다고 봅니다. 그래요? 가져왔지만 예. 그러나 16일을 기점으로 해서 비노 소위 새로운 신당 창당 세력들이 행동할 수 있는 시기를 훨씬 더 앞당겨줬다고 봅니다. 그래요? 어차피 야당은 총선을 앞두고는 항상 분열을 해왔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역설적으로 대선을 앞두고는 항상 연합 전선을 편 예. 어떤 한국 정치의 역사를 보면 그런데 예. 그런 측면에서 어차피 저는 분열은 반드시 분열의 어떤 신당이라든가 새정치민주연합이 일정 부분 분할돼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와중에 이제 그 비례 측에서 문 대표 체제 대신에 그러니까 물러나는 이야기겠죠 사실은. 그리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라. 비대위가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기 선대위 체제로 가자. 이걸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자 이게 뭐 가능할까요? 이게 실현되겠습니까? 이 문제도? 근데 문 전 대표가 결국은 어떤 식으로든 대표직을 수행하지 없을 때 예를 들어 지금 다급하니까 어제 다급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지니까 지금 재신의 카드를 던졌지 않습니까? 예. 이것으로도 돌파가 되지 않으면 대표직 사퇴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표직 사퇴라면 우리 정당이 지금까지 뭐 박근혜 대통령도 과거에 비대위원장을 쭉 해왔고 야당도 마찬가지로 총선 앞두고는 가장 효율적인 것이 비대위 체제와 비대위 동시에 선대위 체제로 가면 예를 들어서 비대위 체제로 간다고 해도 계파별로 나눠먹기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데 그런 측면에서 비대위가 뜸으로써 예. 친노도 일정 부분 지분을 차지하고 다른 비노라든가 다른 세력들도 일정 부분 예를 들어서 공청에 합류를 해서 예. 같이 치르는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리고
어제 안철수 의원과 천정배 의원의 회동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두 분 어떤 이야기들 오갔을 거라고 보시나요? 이제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안철수 의원이 최근에 연일 소위 이제 그 비노의 어떤 중심에 쓰려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쨌든 당의 혁신의 목소리를 계속 일관되게 높이고 있죠. 이제 그러면서 사실은 어떤 액션이 진행이 된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까지 파장이 있을 줄은 아마 저는 몰랐을 거라고 보여집니다만 천정배 의원 만나서 한 이야기는 우린 함께 해야 됩니다. 즉 바꿔 말하면 민주당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을 중심으로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천정배 의원은 그 당의 비전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 같이 야권을 재편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대목들입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안 된다라는데 공감대를 이룬 거죠. 이제 그것에 대한 해석인데요. 사실은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는 현재 혁신, 즉 현재 혁신에 대한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안티적인, 즉 현재 혁신하는 감동을 줄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새로운 감동을 만들기 위해서 야권의 역할을 더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건 사실은 좀 두 가지 측면들이 존재합니다. 문재인 대표가 이야기하는 건 소위 중심을 강화해서 선명성을 강화해서 지지를 모으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연을 확장해서 지지세를 넓혀야 된다는 입장인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심과 원심이 이런 측면에서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더 많이 더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안철수 의원 입장인 것이고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더 선명하게 국민과 당원을 믿을 때만이 그 선명성으로 지지자가 붙을 것이다라는 지점이기 때문에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간단하게 누가 옳고 그르다 또는 누가 물러날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집토끼 대 산토끼 그런 전략이 할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 저렇게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차기 대선에 뜻이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당내에서 경쟁 상대는 문재인 대표고 저는 안철수 의원이 예를 들어서 뭐 당을 뛰쳐나가거나 그러지는 못할 분이라고 봅니다. 행동이 상당히 약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뛰어나가서 투쟁해서 쟁취하는 것이 사실은 정치 권력인데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릴 때부터라든가 그리고 정치 초년병 때부터 여러 가지 다선을 쌓으면서 그런 것을 체득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험을 통해서. 그러나 경험칙상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말로써 예를 들어서 뭐 새정치 그동안 쭉 부러지져 왔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그때 처음에 국회의원을 100명을 줄이자고도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하면서 국회의원을 500명, 458명까지 늘리자고 한 것처럼 정치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자신이 어떤 치열한 권력 투쟁의 체험을 통해서 다음 행동을 결정하는 것이 정치 지도자인데 그런 것이 상당히 약하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문재인 대표를 버리고 나가서 신당 세력과 같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적고 마지막까지 새정치민주연합에 남아 있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대선 주자로서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인가 그런 판단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화제를 돌려서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감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인데요. 이번에도 몸싸움이 벌어지진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고요. 이미 증인 채택 문제를 놓고 좀 몸싸움 직전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뭐 정무위 말씀이신 것 같은데 위원장하고 이제 야당의 의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언성을 높였던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말씀해줘도 됩니다. 아마 이제 그게 이제 신동빈 회장의 증인 채택 여부를 가지고 이제 쟁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하다 보니까 뭐 당연히 증인 신청 실명제 하자 이제 두 가지 다 지적해야 되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소위 언론에 비춰지는 마지막 총선 전에 마지막 지금 소위 잔치입니다.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부터 소위 보좌관과 비서관의 능력은 어떻게 판단되냐면 내가 언론에 몇 개나 나왔느냐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특히나 증인 신청이란 문제는 인지도가 높은 상대를 불러들임으로 해서 사실은 더 집중도를 그런 언론의 관심을 받고 집중도를 높이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강기정 의원은 성공했네요. 그런 의미로 보면 사실은 이런 증인 신청자가 예민한 것이죠. 저는 이제 일단은 두 가지를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신동빈 증인 채택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의 문제, 지분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향후에 또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롯데 문제로. 그러니까 그건 롯데그룹 차원에서도 하는 게 옳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뭐를 사장을 대신 세워서 한다는데 사장도 잘 모른다는 거예요. 실제로 주식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건 신청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다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이 보여주기식 국감 그리고 언론을 위한 국감 이런 게 아니라 정책 국감, 실질적인 비전 국감이 돼야 되는데 언론을 위한 국감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증인 신청도 사실은 그렇게 내가 누구누구를 신청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와서 그 사람들 또 혼내키면서 언론의 주목을 받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약간 구태한 모습을 국민들이 이제는 다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태는 좀 사라지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국감 때마다 나오니까요. 이게 22일 마지막 국감이고 내년 4.13 총선을 앞두고 노이즈 마케팅이 가장 효력을 발휘하는 시기가 22일간입니다. 그래서 여당, 야당이 특히 이번에 주제를 보면 노동개혁, 또 재벌개혁, 또 메르스 사태, 역사교과서 다 여당과 야당 또 국정원 불법 해킹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당과 야당이 가장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 소재들이 지금 질비하게 깔려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건을 해서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더 좋으면 인터뷰까지 요청을 받는 그런 거리 가면 이제 보좌관은 1등 공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음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분열도 그렇고 국회 국감도 국민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어떤 그 공천이라든가 당선을 위해서 써먹는 그런 기간이 되는 것이 상당히 안타깝다고 봅니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올해 국감 좀 혀를 차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장성우 건국대 교수, 강훈식 동국대 교수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